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좀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봄날 같이 갔습니다. 춥지 않고 무슨 봄날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또 이 사태가 또 며칠 후에 또 강추위가 오겠죠. 어쨌든 오늘 좀 따뜻합니다. 그 춥지 않고. 먼저 그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앞선 영상에서 그 소중한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 버들피리님, 향기님, 리용안님, 당근노래님, 여성 최정란님, 영숙초이님, 최수연님, KOO2034님, 장옥자님, 그리고 라니아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귀하고 소중한 의견 많이 또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많이 참조가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냐? 오늘의 주제는 그 썸네일에도 올렸지만은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마저 이재명을 향하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그 주요 정치 뉴스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주 금요일, 그러니까 1월 23일 내주 금요일에 울산에서 그 타운홀 미팅이 있다고 지금 거기 떴습니다. 울산에서 타운홀 미팅이 한다. 2월 23일 내주 금요일 날. 이따가 쭉 그 작년까지 해도 계속 전국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죠. 그런데 첫해 올해 이제 2026년 처음으로 울산이 선정돼서 울산. 경상남도 울산. 울산도 뭡니까? 광역시도 광역시. 울산 광역시에서 타운홀 미팅이 23일 날 열립니다. 그 장소하고 시간은 당일 직전에 아마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 경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23일 날 날짜는 잡혔어요. 금요일 날 울산에서 또 그 이제 울산에 대한 그 울산 시민들 200명 정도 지금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원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그걸 발표했더라고요. 200명 정도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그 참석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질문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 어떤 지방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거, 의무사항이 있으면 어떤 질문할 수 있는 그런 200명 정도를 모집한다고 그걸 발표가 됐더라고요. 울산 시민들이 직접 질문을 할 대통령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새해 첫 케이스가 이제 타운홀 미팅 첫 그 장소가 울산으로 확정되었다. 아마 이런 것도 아마 제가 예상이지만 어떤 올 그 어떤 6월의 어떤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의 대상지가 경상남도 영남 PK 울산이 선정됐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걸 두고 또 이제 국힘이나 이쪽에서는 대통령이 뭐 지방 선거에 관여한다 하면서 불법 뭐 선거운동 한다면서 또 비웃겠죠. 아주 비판하겠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의 당연한 이거는 국정 수행의 과정이니까 국힘은 당연히 또 그런 식으로 또 불법 선거 개입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겠죠. 그런 거 개무시해도 되는 거고, 대통령의 당연한 국정 수행의 업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령이 뭡니까? 지방 소민에 대해서 이제는 지방 분권화가 돼야 이 나라가 같이 산다. 안 그러면 지방이 소민을 해먹어서 이래 되면은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지방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죽으면은 나라 전체가 망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각 지방을 돌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그래 울산에 살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뉴스가 있느냐. 윤석열이 첫 그 1심 선고가 나왔어요. 그 내란 어떤 그 3대 특검을 했죠. 작년까지, 최근까지. 윤석열 내란에 대한 3대 특검을 실리했는데, 그 특검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그 재판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첫 1심 선고가. 그거는 이제 뭐, 판사, 그 재판장 이름은 백대연 판사, 백대연. 재판장은 백대연 판사고, 오늘 그 발표가 됐더라고 보니까. 선고가 나왔어요. 첫 1심 선고가 윤석열에 대해서. 뭐 제가 하도 많으니까, 제가 뭐 엄청 많잖아요. 제명이. 가장 큰 거는 이제 내란죄고, 내란 수괴죄고. 짜지부리하는 또 그 밑에 뭐, 오늘 제명은 뭐냐면은 특수공무 집행방해죄예요. 윤석열이 했던 특수공무 집행방해죄가 선고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그 관저에서, 머물면서 그 당시에 체포를 방했다. 경찰에 그때, 경찰에 막 체포 시도하고 뭐 두 번, 세 번 진입하고 그래야 결국 뭐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실패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경호원들을 앞세워갖고, 체포를 방해하고 순순하게 당연한 어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법원에서 당연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그걸 응하지 않고 버텼잖아요. 경호원을 앞세워갖고 그거에 대한 죄다 이거죠. 그건 죄를 범한 거죠, 그게. 그 체포를 방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 이거 큽니다, 이거. 이거 작은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특검의 구형은 10년 구형했는데, 특검에서는, 검찰이죠, 특검은. 그런데 이제 오늘 판사는 선고가 이제 5년이 나왔습니다. 10년에서 이제 구형은 5년인데, 선고는 이제 5년이 좀 반으로 줄어들었죠. 어쨌든 지금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좀 약하다 싶습니다. 이것도 중죄인데, 중대한 죄인데, 징역 5년은 좀 약하다. 최소한 구형, 검찰의 그 특검의 구형처럼 한 10년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많이 좀 봐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첫 선고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유죄잖아, 유죄. 유죄가 확정된 거죠. 윤석열은 죄가 인정된 거죠. 뭐 형량의 어떤 연수는 이제 좀 5년을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판사가 재판부에서 윤석열 너는 유죄다 그런 선고가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주요 뉴스가 뭐냐면은 이건 간단하고 이거는 얼마 전에 그 대전 초등생 이 정치 뉴스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정치 이것도 다 관계되죠. 다 좀 정치 시사에 관계되니까 대전 초등생 그 살해 교사 명재환 씨에 대한 항소심도 무기 선고가 떨어져 무기징역 떨어진다. 무기징역 선고가 났더라고 보니까. 그 초등생을 이 담임 선생님이 어쨌든 살해했잖아요. 학교 안에서. 참 아픈 그런 사건인데 어린 그 참 그때 막 이 사건 할 때 말이 많았죠. 어떻게 교사가 어린 그 초등생 자기 어떤 제자죠. 초등생을 살해할 수 있느냐면서 학교 안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항소심에서 1심 그대로 무기가 선고됐답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단식 투쟁 하고 있는 장동익 국힘 대표 장동익이 완전 개쇼하는 거죠 이거. 뭐 단식 투쟁이 아무나 하는 겁니까 이거? 예? 그 저번 흔히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장동익이가. 이제 뭐 때문에 장동익이가 투쟁에 명물이 있어야지. 뭐 때문에 이제 단식 투쟁을 하느냐 하니까 그 통일권 이제 민주당이나 현 정권에 통일권 특검을 수용해라. 그러고 뭡니까 또 이거? 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 특검 해서는 안 된다. 그거 반대한다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어요. 단식 투쟁하고 있다는데 개쇼하는 거죠 지금. 그 어쨌든 보니까 이번에 오늘 1월 16일 오늘 2차 종합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어요. 국민의힘 당연히 또 불참했고 보니까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 기권 0명, 기권 제로. 국힘은 당연히 불참했고 통과됐습니다.
반대한 두 사람은 그 개혁신당에 뭐 소속 천하람하고 또 한 명이 또 있더라고.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둘이가 반대했고. 그래서 173명이 참석해갖고 찬성 170이 압도적인, 완전히 압도적인 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잖아요. 왜 2차 종합특검이 추진되느냐면은 참대 특검이 물론 했지만은 미진한 게 있죠. 미진한 게. 그러고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어떤 시일에 촉박했고, 그러고 어떤 워낙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지은 게 엄청 많잖아요. 제명이 죄를 지은 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특검으로 다 이제 못했다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제목, 죄질, 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특검을 해갖고 수사해갖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어떤 윤석열 어떤 외환죄도 포함되더라고. 윤석열 외환, 북한을 무인기 보내고, 그래갖고 전쟁을 일으켜갖고 계엄의 정당성 확보하는 그 외환죄도 포함되고, 그리고 김건희의 양평 어딥니까 고속도로 휘게 만들어갖고 부동산 투기로 이제 이익 올라가는 그런 의혹. 하여튼 미진한 게 지금 거의 다 포함됐어요. 여전히 잘 됐습니다. 물론 이게 1차 특검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미진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국힘은 반발하지. 아까도 말했지만 장동혁이가 지금 단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2차 종합특검을 한다. 그거 반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오늘 통과됐는데 국힘에서는 막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또 개소리를 하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통과됐습니다. 뭐 이게 어제부터 또 필리버스터를 했어. 국힘에서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저 딴에 저지하려고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결국 뭐 하루도 안 돼서 결국 뭐 필리버스터는 이제 종결 끝났고 결국 통과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어쨌든 잘한 겁니다. 그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박선원 의원이 그때 강력하게 주장하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의 테러, 그거에 대한 어떤 재수사, 배후, 발본세원, 그걸 주장했잖아요. 박선원 의원이. 분명히 공범이 있다. 단독 범행이 아니다. 그 공범은 지금 깜빵이 있죠. 15년 최종선거 나왔고 깜빵이 있는데, 힘을 살고 있는데 15년 떨어져갖고. 그 사람 혼남 행위 아니다. 분명히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다. 그걸 하려면은 이게 테러로 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테러. 이재명 대통령이 당한 게 테러를 당한 게 명백한 테러인데도 윤석열 정권에서 이거 테러로 인정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지. 분명히 테러지. 이게 정치적인 테러 사건인데 이들 인정 안 했다고 윤석열 차에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도 이제 아직까지 테러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걸 이제 박선원 의원이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지정 안 하느냐, 테러로 항의를 하고 총리실에도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랬단 말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이 총리 주제로 이걸 이제 하는 모양이더라고. 이거 테러 지정하는 게 그런 회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이제 관계자들 안기부 에서도 참석하고 경찰에서 참석하고 다른 그런 기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 회의 기구가. 거기 총리 주제로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 모양이라고.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열어갖고 조만간 이제 지정할 모양입니다. 이걸 테러로 지정될 것 같아요. 김민 총리 주제로 이걸 그 회의를 열어갖고 가덕도 테러를 이재명 그 당시 대표죠.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을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건 테러다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국가적으로 다시 이제 재수사가 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 테러가 지정이 돼야 돼요. 테러 지정이 돼야 공범, 배후, 그리고 그때 엉터리 조작, 축소, 경찰이 증거인멸, 그런 거 다 재수사할 수 있는, 그래야 재진 놈들 다 발본 세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한 조만간 이 테러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오늘 간단한 주요사항 살펴봤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천재적 외교 4강 아니 아직까지 4강 아니죠. 3대 어쨌든 중국, 미국, 중국, 일본 세계 강대국과 우리 주변 4강, 3강이죠. 3강 정상은 다 회담을 했잖아요. 정상회담을 마쳤잖아요. 거기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 그게 지금 찬사가 날립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우리 어떤 기존 레거시, 기존 언론들은 이걸 제대로 보도 안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천재적 외교술에 대해서. 그럼 왜 해외에서는 외신에서 극찬하고 있어요. 외신이 진짜 정확하게 보는 거죠. 외신은 중립적이잖아요.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레기 언론들, 조중동, 특히 썩은 적폐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어떤 좋은 기사는 의도적으로 이 아들이 안 올린다고. 기사를 작성 안 해요. 나쁜 것만, 꼬집어 갖고, 꼬투리 털고, 이런, 적폐 언론에서 이걸 다뤄주지 않아요. 그러나, 외신에서는 이걸 정확히 평가하고 있네요. 대단하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진짜 외교가 잘한다. 천재다. 그 강대국의 그 틈바구니 낑겨갖고, 참, 현란한 외교술을 펼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어려워요. 외교한다는 게. 그 4강의 틈바구니 낑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4강 외교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제 7개월 넘어가고 8개월 다 돼가는데, 8개월도 안 된 그는, 신임 대통령이 현란한 지금 4강 외교를 보이고 있다. 강대국 주변 물론 러시아는 아직 만나지 못했죠. 러시아 정상. 어쨌든 상강 정상은 다 만났으니까 상강들하고 3강 강대국 정상하고 다 만났잖아요. 그들을 만나면서 펼쳐진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는 진짜 탁월하다. 외신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교 천재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상강 외교에서 실용적 노선, 즉 국익 중심 외교를 추천하고 있다. 언제나 국익 중심이다.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고 외교 천재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그걸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평가절하고 있죠. 국내 언론들은. 특히 이제 국민힘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제 비난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한 것도 깎아내리고 티까리 꺾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공세를 하잖아요. 국힘이나 이런 극우 세력들은 평가절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하든 비판하는 족속들이니까 그들의 비판은 전혀 근거도 없고 엉터리 가짜였어요. 개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 일본에 대한 외교. 그 취임 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그 한미일 협력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외교의 근간으로 하면서 외교를 하겠다. 그걸 천명했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과의 미국 트럼프의 그 무지막지한 관세 압박을 비교적 진짜 선방했잖아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그 트럼프와의 그 APEC에서 이거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금조 승인을 따냈고, 그리고 우리의 그 핵주권, 핵 제철이, 핵연료 제철이 할 때 어떤 우라늄이나 플라토늄 추출할 수 있는 핵주권을 미국한테 요구했고, 그걸 확보했고, 그러고 최근에 이제 어제 아직 끝났죠. 어제 끝났습니까? 어쨌든 최근에 일본 방문해갖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어떤 정상회담도 해갖고 그 일본과의 그 정상회담에서 출입국을 앞으로 간소하자 한일 간에. 그러고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확대하자 이런 성과도 있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과거사도 거론이 되었어요. 과거사도.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일본한테 어떤 과거사는 좀 덮어두고 일단은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되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어떤
외교 어떤 대일 외교에서 그런 자세를 견지했는데 이거 이번에는 그래도 과거사 문제도 거론해갖고 이 과거사죠. 이거는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그 민족이 피해받은 겁니다. 이게 그때 징용으로 끌려간 일본에 끌려가갖고 그 일본의 그 장생탄강 그 장생탄강에서 1942년입니까? 그러니까 한창 그 일본이 그 대동아 태평양 정령 이렇게 갖고 항상 그때 이제 물자가 필요할 때죠. 탄강에서 이제 막 강요하는 거죠. 엄청난 노동 강도를 강요했죠. 근데 전쟁 필요한 물자를 이제 조달해야 되니까 엄청난 뭐든 노동력 착취하려고 강요를 한 거죠. 노동 강도를.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1940년인가 거기 바다하고 가까운데 그 탄강이 바다하고 바로 붙어요. 해안에 있는 탄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닷물이 어찌 잘못돼갖고 바닷물이 들어와갖고 완전히 그 탄강 안으로 그 갱도 안으로 들어와갖고 130명 일본 우리 이제 징용을 끌려간 우리 조선인들 그 당시 조선인들이 한 13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몰살되었고 수몰되는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본이 한 30명 40명이라고 한 총 180명 정도가 수몰된 거예요. 이걸 이제 이때까지는 일본 놈들이 절대로 이걸 동조 안 했다고. 이에 대한 우리 어떤 조사 요구라든지, 저거 불리하잖아. 저의 나쁜 과거가 이제 이걸 조사하면 저 어떤, 과거의 어떤 나쁜 짓 한 게, 인도적인, 행위를 안 하고, 노동을 강요하고, 징용으로 끌려가갖고, 강제로 일시키갖고, 사람들 죽게 만든, 저거의 어떤 과거가 드러나니까, 걷고 이걸 인정 안 하는 거 반대했다고, 이걸. 그러나 이번에는 이걸 어쨌든 받아냈어요. 우선 이걸 유해를 조사하자. DNA 검사를 해갖고, 발굴해갖고 유해가 그대로 있는 모양인데, 그 유해 조사, 이 DNA 조사하고, 신원을 파악해갖고, 그 남은, 본국에 있는 구세들한테 인계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는 것 같더라고. 합의를 했어요, 일단. 이것도 과거사입니까? 과거사의 문제도 거론된 거예요, 또. 물론 이제 과거사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 사회적 앞으로 미래에 무기를 둔 한일 관계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나마 그 장생탄강에 우리 어떤 징용을 끌려간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어떤 피해 조사를 이루어낸 거죠.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서서히 과거사 문제도 처술에 배볼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갖고, 우리가, 일본이 아직 인정하지 않고, 철저한 제대로 된 반성 안 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죠. 하는 시작이겠죠, 이게.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 과거사를 깽거리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미래만 본다는 이건 아니거든요. 과거사도 우리가 시기를 봐가면서, 과거사에 대한 문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직 그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직 현안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차후차후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제대로 우리가 일본의 사과 요구를 받아내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방문을 하셨어도 이번에 중일 갈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어떤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완전한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양국과 싸우면 우리가 끼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양국의 문제다. 우리는 끼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 양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섣부려 우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어떤 이런 상황이니까 중국, 일본으로부터 양국과로부터 어떤 구애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에서 어쨌든 중국이나 일본이 대한민국을, 한국을 저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중립이다. 우리는 한쪽으로 우리는 편들 수 없다. 한쪽만 완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중립이다. 그걸 천명하셨고 중국에서도 그랬고 일본 가서도 예민하게 그랬어요. 그들은 어쨌든 저들 편으로 거래를 했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한 거죠. 대통령이 완강하게 확고하게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강 외교는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한쪽만 지우치는 외교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4강에 우리 주변에서 4강 아닙니까? 러시아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러시아에 대한 외교도 정상회도 러시아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란적으로 확실히 그 4강 그 어떤 각국의 강대국 정상들한테 심어줬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자세를 중립적 입장을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다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런 걸 표명한 거죠, 각국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진짜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상호 발전을 위하고 호혜적인 외교를 행한다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동북아의 평화, 경제 변혁에도 같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짜 인정해주고 상대로 진정으로 인정해준다면은 그러니까 동북아의 평화 이게 중요하다. 평화가 있어야 경제 변경이 온다. 동북아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이번에 돋보이는 거는 이번에 그 상강 외교에서 특히 대중국 외교의 복원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9년 만에 그 중국 국빈 방문 아닙니까? 그 9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으로 완전히 단절된 윤석열이가 망신, 대중과의 관계를 완전히 복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윤석열이 그 대미 대일 일변도, 피랑, 외교의 맹점을 완전히 시정하고 중국의 우려와 불만을 완전히 해소했다. 물론 뭐 한한령 해제라든지 중국의 한한령 해제라든지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서 완전한 문제 해결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두 문제 역시도 풀 수 있는 단추를 마련했다.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결국 조만간에 중국의 그 한한령이나 서해 구조물 철거 이것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첫소리에 배부를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왜 이재명 대통령을 외교 천재라고 평가하는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인 관계에서 어떤 정상 간의 관계에서 어떤 친밀성, 상대방 어떤 정상에 대한 그 친화력, 진심으로 다가가는 자세 등이 각국 정상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정상 외교의 새 지평을 연 획기적 사건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시진핑 그 주석과의 그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의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 샤오미 그 시 주석이 그 중국 그 샤오미 폰을 선물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시 주석 앞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 샤오미 폰 통신 보안은 문제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죠. 웃으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시 주석도 당하지 않고 뒷문이 있는 거 한번 봐봐라 하면서 그 이점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이 무리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걸 농담으로 또 받아쳤죠. 시 주석도. 그래서 서로 웃고 파한대소하면서 두 정상이. 그런데 이런 어떤 외교술이라는 게 기존 외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기존 외교는 엄숙하잖아요. 점점 빼고 그걸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런 파격이 어찌 보면 또 위험한 장면일 수 있지만 이런 파격이 더 정상 간에 허물 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외교술이 천재라는 겁니다. 천재다 외교술이. 기존에 우리가 보는 어떤 외교 어떤 관례가 하면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또 이번에 중국 그 국빈 방문에서도 악건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악건이 셀카였다. 셀카. 중국에서도 난리 났잖아요. 중국 인민들도 이걸 보고 난리 났잖아요. 그 뭐
뭐 5억 뷰인가 그 셀카 그 장면이 조회수가 이 최고 약간이었다. 그 양 부부끼리 양 정상의 부부끼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셀카를 찍었잖아요. 시진핑 주석에. 이런 어떤 장면이 서로의 벽을 허무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근엄하고 좀 얼굴이 좀 딱딱하잖아요. 굳은 그 시진핑 주석의 얼굴이 환한 미소를 변하면서 그 셀카 찍을 때 환한 미소를 변하고 미소를 띄고 웃고, 그냥 시진핑 미소를 보면 우리가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기술자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자다. 그러니까 외교천재라는 말을 우리가 평가하는, 외교천재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또 이번에 또 한일 정상회의에서도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 어떤 파격적인 외교술에 대해서 그 다카이치 그 총리와의 어떤 같이 드럼을 치는 이재명 대통령, 그 장면에서도 완전히 기존의 정상 외교의 틀을 벗어난 파격을 보여줬다 아닙니까? 이것도 뭐 보니까 뭐 일본의 어떤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더라고 보니까. 드럼 치는 대통령을 보고 일본 국민들이 볼 때 참 좋게 평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의에서도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극도로 낮은 자세, 뭐 90도 되는 뭐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대통령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극진함, 친밀함을 보여주는 게 일찍이 역대급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한일 역대급 한일 그 정상회담에서 이런 극진한 대접을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한테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극진하게 친밀감을 보이면서 환대한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본 총리가. 물론 필요하지. 대한민국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저한테 국익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친숙하게 하겠지만은, 물론 일본이나 중국이 저거 어떤 자국 입장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저거 갈등을 벌이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저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박함과 인식도 있겠지만, 이번에 극진한 대접을 하는 이유가 중국이나 일본이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중국이나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극진한 예우를 하는 이유는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 지도자에 대한 평가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그 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평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때까지 정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온 정치 역정 인생에 대해서 상당한 보고를 받고 준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온 어떤 정치적 역량, 과거, 그 어떤 탄압을 뚫고 엄청난 압박과 탄압 속에서도 대통령에 도전해갖고 대통령이 된 거, 그리고 능력, 그리고 영리함, 지혜, 똑똑함, 역량, 이런 걸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주변의 그 4대 강국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만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 만나지 못한 정상이 푸틴 대통령 아닙니까? 다른 상계의 나라는 다 만났는데 아직 이재명 대통령과 푸틴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그 자국 푸틴이 그 주한국 러시아 대사에 대한 신임장 수여식에서, 그 러시아에서 푸틴이 이제 신임장을 수여하잖아요. 새로운 대사가 오면은. 그 주한국 러시아 대사였던 신임장 수여식에서 푸틴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과거에 진짜 한국과 러시아는 진짜 긴밀하고 진짜 좋은 거하고 진짜 친밀한 관계였다. 그런데 어떤 지금은 단절돼 있다. 이 문제다. 빨리 과거처럼 옛날처럼 그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복원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 우리 주한 한국 대사의 신임장 수여식에서 푸틴이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걸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얼마 지금 보고를 받고 모든 이재명 대통령 존재에 대한 한략상 외교 한략상을 보고받고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변의 그 상강 정상들은 다 그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는데 자신만 우선 푸틴만 아직까지 정상회담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자기는 좀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빨리 이 대열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만남 대열에 끼고 싶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 지금은 뭐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진짜 좋았어요. 진짜 친숙한 나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 당시 러시아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 가장 선호한 나라가 1등이 대한민국이었다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물론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 단기가 단절됐지만은 기본 그 마인드는 아직 있을 거라고.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러시아 국민들은. 과거에는 1위였어. 대한민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예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국의 초코파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러시아 사람들. 한국의 초코파이를 그래 좋아한대요. 러시아 사람들이 초코파이. 예, 굉장히 인기 있대요. 초코파이가 러시아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정권 3년 동안 완전히 러시아와는 단절돼 있고, 중국처럼. 예? 특히 그 러브 전쟁,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일방적으로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잖아요. 우크라이나 편을.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간접적으로 뭐 지원도 하고, 달러도 뭐 원조도 해주고, 뭐 그래, 병신 같은 짓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뭐 지원하고, 뭐 탄약도 뭐 미국 의학 지원하고 이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된 거지, 한러 관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적대국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었으니까, 한국 정부가. 그래, 러시아가 좋게 볼 이유가 없지, 한국에 대해서. 그래, 완전히 단절된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이 바보 같은 외교 뒷거리가, 엉터리 외교가 우리나라의 경제 손실은 물론 그 러시아 외교 관계에서 완전히 파탄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엄청난 수출의 경제적 이익을 준 나라예요. 엄청난 우리가 수출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흑자를 기록했다니까, 수출해서. 그러니까 바보 같은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이익을 제공했어요. 특히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어떤 항공 우주 분야, 그리고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엄청난 첨단 기술을 우리 한국에 제공했어요, 과거에. 그런 러시아의 어떤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갖고 우리나라의 지금 항공 우주 산업, 그리고 미사일 능력, 이게 고도로 발전된 겁니다. 러시아의 도움 없었으면은 한국의 그 항공 우주 분야, 미사일 분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다니까요. 어쨌든 사강 중 유일하게 푸틴과의 정상회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반드시 푸틴 대통령과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갖고 러시아와도 설린 우호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단절된 남북 관계에서도 중국 못지않게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북극 항로 개척에도 러시아의 역할은 필요한 겁니다. 북극 항로 개척에. 특히 부산을 시발점으로 해갖고 유럽까지 연결되는 그 대륙간 열차, 철도,
이걸 하려면 러시아의 관계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푸틴과의 정상 외교에서도 엄청난 훌륭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 국익을 바탕으로 한 자주 실용 외교가 계속 꼽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 올렸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도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게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다음 또 방송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